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신효승입니다. 여러분, 병인양요하면 단순하게 그냥 프랑스하고 조선이 전쟁을 벌였고 프랑스가 강화도를 점령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는 시대였어요. 파나마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올 때 아프리카를 통과해서 와야 됩니다. 올 때 괜찮을까요? 그들이 뭐를 타고 왔을까요? 배 타고 왔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륙은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와 러시아, 중국으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여기를 뚫을 수가 없어서 바닷길로 오게 된 겁니다. 그 바닷길로 오면서 그들이 타고 왔던 게 이항선이라고 불리우는 배였습니다. 프랑스는 인도에서 영국한테 패배한 다음에 인도 차이나로 옮겨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항적으로 남은 곳은 조선이 남았으니까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활로를 뚫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빌미가 됐던 게 선교사들입니다. 조선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고 조선은 특이하게 자기들이 선교라는 것을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굿이 좋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선교사 일부가 여기서 학살당했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프랑스는 그거를 빌미로 출병을 계획합니다. 그게 1866년도에 병인양요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프랑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선에 가면 국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대파 한 방이면 끝날 거야 라고 믿고 옵니다.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로즈제독이라는 사람인데 실제 로즈제독은 병인양요 전에 이쪽에 지형정찰까지 옵니다. 배를 끌고 왔는데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인천 앞바다에 있다가 정박을 했는데 그 배가 물에 잠기는 거를 전문 용어로 hul수라고 합니다. 이 hul수가 당시에 그 범선, 이항선은 한 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 14m 정도 되는 데다가 정박하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정박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4m까지 줄어듭니다. 이른바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를 경험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런 나라가 있어?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있어? 그러니까 함포가 많이 적재되어 있는 군함으로는 못 들어오겠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연안을 못 벗어나고 항구까지만 자기네가 점령합니다. 그래서 항구를 중심으로 조개지를 만듭니다. 강을 따라 올라가는 것도 포함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갑니다. 배가 안 도와주면, 포함이 안 도와주면 병력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병력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포함이 오는데 포함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860년대 정도 되면은 획기적인 발명품이 서구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증기선입니다. 증기선은 hul수가 깊지 않아도 됩니다. 낮은 높이, 깊이에 2m에서 3, 4m 정도만 돼도 추진 동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다가 투입할 때는 이 포함을 만듭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기 어렵죠? 중국제 포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포함에 대포를 많이 적재하면 아무리 포함이라도 가라앉겠죠? 그래서 한 10문, 20문 미만의 적당한 무장만 해서 그 포함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함을 배경으로 해서 병인양요가 시작됩니다. 주력함들은 인천 앞바다, 저 호도 밑에서 그 깊이가 보장되는 데서 대기하고 사실은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몇 척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즈제독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전쟁에서 뭔가 성과를 얻을까 무지하게 고민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강화도라는 데 통상 이거를 군사적 전문 용어로 인후부라고 얘기합니다. 인후부, 여기 인후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잡아주면 머리가 굴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추수되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를 딱 잡아두면 몇 개월만 잡아두면 서울이 굴복하겠구나, 서울의 위정자들이 굴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군을 배치합니다. 그 당시 로즈제독은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선에서 동원이 굉장히 빨리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에서 원래 전쟁이 나면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은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화승총은 그냥 집에서 한 2, 3 대장간에서 만들었습니다. 대장간에서 한 며칠 만들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들고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이 육지 쪽에다가 교두보를 만들려고 처음에는 문수산성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조선군이 강화도에 막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족산성이라는 데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개 부대를 보내서 싸우도록 하는데 프랑스군은 이 정족산성에 있는 조선군이 와 너무나도 정예다.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얘들이 너무 명중률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양원수 장군은 똑같이 프랑스군을 평가합니다. 너무 멀리서 쏜다. 쟤들은 쏘자마자 와 이렇게 멀리 나오려고 하네 총알이. 사실은 양원수 장군이 이 프랑스군이 퇴각할 때 쫓아가질 못합니다. 프랑스군은 자기네가 패배해서 쫓아가는 건데 원래 전쟁에선 가장 그 정과를 높일 때는 퇴각하는 부대를 쫓아가는 게 정과를 높이는 데 최고인데 양원수 장군은 당시 벌써 탄약이 다 떨어진 상태였고 데리고 온 병사들이 대부분 다 포수였기 때문에 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점령한 걸로 만족하자. 그리고 그날 바로 후속 부대가 계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군은 바로 그날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 전멸당하겠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뭘로 태세를 전환하냐면 약탈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조선왕조 실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가져갑니다. 와 그리고 신기한 것도 발견합니다. 은괴가 괴짝으로 쭉 있는 겁니다. 야 이거면 우리의 패배를 조금 만회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거를 그대로 들고 그날 바로 철수합니다. 그리고 배에다 싣고 바로 빠집니다. 그 다음날 조선군이 다시 강화도를 수복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병인양요가 끝나게 됩니다. 조선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 조선의 승리로 전 세계는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전쟁이 끝났는데 조선이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까지 강화도는 보장처였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오게 되니까 이 보장처는 원래 청해 공격이나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바다로 타고 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장처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여기는 전진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군사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서울에서 가는 걸 막았다면 그 이후에는 인천에서 여마를 따라서 올라오는 거를 막는 형태로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손돌목입니다. 손돌목의 핵심은 원래 갑곡진이 강화도를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갑곡진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빙하 때문에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통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선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게 손돌목입니다. 그래서 손돌목 이쪽 앞에는 김포 쪽에는 옛날에는 수군부대가 주둔했습니다. 처음엔. 근데 막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부대로 만듭니다. 그게 현재 부대인데 덕포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광성보라는 걸 통해서 포진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 여마를 동시에 공격해서 이 안쪽에서 더 이상 못 올라오는 형태로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병인양요를 통해서 조선에서 배운 것이 그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이제 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서구 유럽은 1860년대까지는 동북아시아에서 내륙으로 진출할 수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선은 이 서구의 열강의 침입으로부터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자신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병인양요의 결과였습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미양요가 시작됩니다.
유럽이 특히 100년간의 이른바 평화라는 걸 구가하면서 전 세계의 식민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식민지를 통해서 엄청난 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자꾸 적자가 발생합니다. 당시에 이미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나 해양력에 대해서 압도적인 우세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대해서는 5개의 열세를 갖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 지브롤타, 수에즈운하, 싱가폴, 마젤란 해협, 남아프리카 희망봉이라는 이 5개의 열세를 영국이 만약에 잠글 경우에 전 세계의 무역이 정지된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구 유럽 국가에 의존하는 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처음으로 전쟁을 시도한 곳이 있었습니다. 대만입니다. 기륭이라는 지역은 항구 바로 밑에 석탄 채굴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상하이나 광동에서 올라오는 미국 배가 타이완에서 석탄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아편전쟁 이후에 2차 아편전쟁이 났을 때 상하이에 있는 미국 상인들이나 광동에 있는 미국 상인들이 미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타이완전 점령하자고. 근데 아쉽게도 그 상인들의 염원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860년대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타이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하나 발생하자 그것을 빌미로 타이완에서는 이걸 타이완 침공이라고 부릅니다. 타이완 인근에서 배 한 척, 미국 배 한 척이 침몰했는데 그 침몰한 배에서 선원들이 탈출해가지고 타이완 남부 지역에 다들 안전하게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 선원들을 다 몰살시킨 겁니다. 한 명 빼고. 그 한 명이 영국 배에 우연히 구조돼가지고 영국에서 야, 니네 배 선원들 타이완에서 몰살당했어 라고 알려줍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았어. 운송료가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미국 선박에 대한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미국은 미 해군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응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나자마자 1867년도에 미 해군을 중심으로 이 타이완 지역에 원정군을 파견합니다. 아쉽게도 이 원정은 참패로 끝납니다. 미군이 상륙해가지고 상륙까지 들어왔습니다. 함프 사격해가지고 여기가 상륙해서 부대가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원주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원주민들이 완벽한 게릴라전을 전수합니다. 숨어서 쏘고 물러나 쏘고 어쩔 수 없이 6시간 만에 퇴각합니다. 참패로 끝납니다. 이것을 나중에 그 하문에 있는 미국 영사가 중국 용병을 통해서 어떻게든 원주민을 협박해가지고 이것을 관철시켜서 결국 미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형태로 원주민과 협약을 했지만 실제로 미군은 여기서 참패를 당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가 1866년도에 왔다가 대동강을 올라왔다가 침몰하는 사건을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보고 야, 이게 기회야. 조선을 우리가 한번 오픈도 문호 개방을 시키자. 이러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패배를 만회할 수 있어. 아시아에서 우리가 하나의 큰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구성해서 조선에 공격해 옵니다. 근데 프랑스가 공격해 올 때는 프랑스는 선교 산업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조선 내에 천주교인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면에서는 진짜 초짜입니다. 맨 땅에 들어옵니다. 뭐만 갖고 오냐? 로즈 제독이 만들었던 지도만 갖고 들고 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초지진에서 조선군하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근데 약간 의도적인 마찰. 당시에 조선은 조선이란 정부체가 있었고 이 정부가 이 부속 도서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다는 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신미양요 때도 미국 정부는 조선 정부를 상대로 협상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와가지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미군이 열심히 미 해병대가 상륙해가지고 열심히 초지진까지 갔습니다. 자기네들 초지진 점령하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서 장기전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여기서 자기네 위력만 딱 보여준 다음에 빠지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생각하고 왔는데 웬걸 초지진에 저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원래 거기 지키던 사람이 이렴이라는 사람인데 이렴이라는 사람이 어이없는 짓을 합니다. 진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겁니다. 사실 도망간 게 아니라 병력을 온전히 데리고 한포 공격을 받으니까 온전히 데리고 철수한 겁니다. 안전한 지역까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화도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초지진 앞이 갯벌입니다.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갯벌지대 다시 통과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 갯벌 자칫 초지진에 있는 병력들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갯벌에서 배를 향해서 만약에 가다가 보면 등 뒤를 완전히 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이 로즈 제독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보니까 광성보에 갯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루터가 하나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미군이 이때 겁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도 흰색 옷이 있고 자기 후방에도 흰색 옷의 조선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에서 원주민이 나타났을 때 이 원주민이 지나가는 원주민인지 나를 공격하는 원주민인지 여기서 다른 생산을 하려고 오는 원주민인지 모르는 것처럼 조선인들이 우죽순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또 조선인들이 좋아하는 게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미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포위당한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갖고 왔던 물자가 얼마 없다는 것도 압니다. 많은 거를 이미 갯벌에 놓고 왔습니다. 아마 지금 갯벌 파보면 당시 미군 전투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성보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납니다. 이틀 작전으로 바뀝니다. 48시간 작전으로 작전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끼니가 3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48시간 작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 정도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덕진이로 갔는데 여기도 없는 겁니다. 여기도 거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초지진과 덕진진에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있는 걸 확인했었는데 배에서 실제로 육상 병력이 가보니까 없으니까 이 병력들이 어딘가에서 마치 타이완에서 자기들을 공격했던 그 원주민들처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자사자 광성보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곳이 광성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광성보에서도 왜 이름처럼 빠지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것은 조선이 갖고 있었던 전략 체계에서 광성보를 중심으로 한 포대와 이 맞은편에 있었던 덕포진을 중심으로 한 포대가 화력구역을 통해서 그 이후로 올라갈 수 있는 각곡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화력망을 여기다가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진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군이 여기서 결사항전합니다. 실제로 조선군이 여기서 결사항전한 다음에 전멸하니까 지휘소가 원래 광성보에 있다가 어디로 바뀌냐? 덕포진으로 바뀝니다. 덕포진이 다음 지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위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왔던 배들 중에서 여마를 올라갈 수 있는 배는 딱 2척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는 모노카시오고 하나는 팔라소입니다. 이 2척의 포함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2척의 배가 이 양쪽에 공격해지는 그런 화력 구역 때문에 피하다가 처음엔 모노카시오가 고장이 나고요. 자초와서 고장이 나고 그다음엔 팔라소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배들을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직접적인 수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응급 수리를 해서 겨우겨우 팔라소를 다시 보내서 광성보에서 미군 병사들을 겨우겨우 태워가지고 철수합니다. 사실 이게 신미양요의 전모입니다. 완전한 참패입니다. 조선한테 아무것도 요구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미국이 그냥 돌아가기 아깝잖아요. 조금 억울하잖아요. 사상자도 생기고.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 항의합니다. 야,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장대 외교라는 걸 합니다. 해변가에다가 미군이 겁이 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가면 조선이 와가지고 그래 너네 뭐라고 썼는데 이렇게 딱 펼쳐보고 그 답변 쓰고 거기다 다시 묶어놓으면 미군이 이렇게 쭉 분위기 와가지고 그거 확인한 다음에 그 나중에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20일간 버티다가 결국은 안 되겠구나 철수하자. 그래서 철수합니다. 그게 신미양요가 끝나게 됩니다. 특히 이 내용이 중요한 거는 그 바탕에 조선의 군사력이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이후의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쟁에 이겼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곳을 지키고자 했고 이곳에서 자기들의 문화를 계속 영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무너졌을 때 이것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연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2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도 IT가 어려운가요? IT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저자는 비전공자를 위해 IT 지식을 보다 쉽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IT, 이번 기회에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입니다. 2015년 초판 발간. 많은 블로거들이 교과서처럼 읽어온 책 된다 네이버 블로그앤 포스트.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지식을 얻기 위해 블로그나 포스트를 방문하는데요. 이 책은 초보 블로거들을 위한 책으로 블로그 만들기, 키워드 분석, 글쓰기 요령 등 방문자를 최대로 끌어모으는 정과정을 담았습니다. 블로그의 목적을 바로 세워 나만의 고유한 블로그를 만들자는 책 된다 네이버 블로그앤 포스트입니다. 프랑스는 청불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이 남방 함대를 섬멸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